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전선의 정령군 보급망을 파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포린폴리시지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 남부에서 러시아 군사 물류를 파괴하는 작전을 꾸준히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을 잃은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향후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위한 조건을 차근차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점령군의 물류를 파괴해 그들이 후방의 지원 없이 스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물류를 타격한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진격 속도는 1년 만에 16배나 느려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령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30평방킬로미터만을 점령했습니다. 이 사실은 전쟁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병사들이 매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도 이 모든 것에서 기회를 느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키이우의 동맹국들이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생산하고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포린폴리시 기자 폴 하케노스의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과 우크라이나 본토 남부에서 러시아 군사 물류를 파괴하는 작전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잃은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향후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위한 조건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저자는 4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캠페인이 점령지의 러시아 군수물류 경로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로에서 연료 트럭을 사냥하는 것부터 케르치 해협의 페리를 파괴하는 것까지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의 결과가 민간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이미 자포리자와 헤르손 정령지에서 연료와 탄약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린폴리시의 인용문입니다. 남부 전선에 대한 연료 공급이 차단되면 러시아의 군사 물류가 마비되고 러시아군이 고립됩니다. 이로 인해 병력 교대, 부상자 후송, 무기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5월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만들기 위한 물류 봉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 페도로프, 그는 목표가 반도를 러시아의 보급로에서 차단하고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여 러시아의 정령이 점차 쇠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향후 공세 작전을 위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길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바로 전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점진적으로 러시아의 방어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 반격은 오랜 시간 적을 소모시킨 후에야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작전이 군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렘린이 이미 더 많은 규모의 FSB 요원들을 크림반도로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있을 국민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또한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병력과 방공 시스템을 반도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러시아군의 남부전선 전체에 대한 보급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2014년 점령 이후 크렘린이 약속했던 안전이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러시아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류에 대한 타격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6월에 러시아군이 약 30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거나 침투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즉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평균 진격 속도는 하루에 약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전선 전체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비교를 위해 분석가들은 2025년 6월의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러시아군은 48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고 하루 평균 16제곱킬로미터씩 진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1년 만에 약 16배나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연구소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점령이 1년 넘게 주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에 러시아가 더 빠르게 진격했을 때조차도 분석가들은 이를 사실상 보행 속도의 진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2025년 11월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점령군은 또한 2025년 말과 2026년 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 이후 쿠펜스크와 알렉산드롭스키 방향에서 영토를 다시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영토들이 점령됐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들은 다시 탈환되어 러시아는 재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의 주요 영토 점령이 여전히 도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 인근, 즉 러시아 연방의 주요 작전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러시아인들은 도시 지역에서 느린 전술적 진전만을 이뤄냈으며 그마저도 매우 큰 손실을 치른 대가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공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2025년 첫 6개월 동안 러시아군은 219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같은 기간인 2026년에는 러시아군이 전진하거나 점령한 지역이 겨우 622.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러시아군이 차지한 면적은 그들이 이전에 점령했던 면적의 겨우 28.5%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즉, 전년도 첫 6개월 점령 면적의 28.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2주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번도 넘게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에 러시아 연방군이 전진하지 않는 전선 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주일 전에 말하기에 우리 애들은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푸틴은 러시아 사회에 온갖 방법으로 정보를 주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고 정유 공장이 폭발하고 휘발유가 없고 주유소에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선에서는 우리 애들이 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러시아인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 내 삶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대가 전진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미한 영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인명과 장비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에 따르면 2026년 6월에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 거의 4만 명에 달했습니다. 즉, 점령하거나 침투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약 1298명의 러시아군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평방킬로미터를 점령하기 위해 거의 1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선에서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러시아 연방은
약 32,680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이는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약 68명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즉, 1년 만에 점령한 영토 단위당 러시아의 손실수가 거의 2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무인 시스템 부대의 엄청난 공로입니다. 즉, 결국 전선에서 드론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죠. 점령한 영토 단위당 손실이 20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분석가들은 느린 진격 속도에 비해 장비 손실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시설, 물류, 그리고 후방의 지휘소에 효과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딥스테이트 분석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는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5월엔 2걸음 앞으로, 6월엔 1걸음 앞으로, 1걸음 뒤로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성과를 현재로서는 영토 측면에서 보여주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영토 해방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즉, 단순히 평방킬로미터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군의 물류망을 마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딥스테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점차적으로 안타깝게도 콘스탄티노프카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은 주로 전략적 차원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방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콘스탄티노프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굴야이폴, 리만, 그리고 슬라벤스크 방향에서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오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키이우 동맹국들이 이 시점을 활용해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무기 생산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필요하며 유럽에는 그런 자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7월 7일과 8일에 열릴 앙카라에서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4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120억 유로는 독일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전 방송 중 하나에서 저희가 이 기금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올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예산이 러시아 연방의 군사 예산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었습니다. 자,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오스는 오늘날의 분데스베어, 즉 독일군이 2022년에 비해 전쟁 수행 능력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공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빈틈이 있습니다. 주문한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아직 창고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구축하며 새로운 역량, 특히 드론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포리티코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 4년 동안 상당 부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서 보호받아왔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포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면서 전쟁은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무시할 수 있었던 비교적 사소한 불편함에서 즉각적이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연료 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 규모는 철저히 숨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연료 가격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경제 데이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운전자들이 단순히 휘발유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는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에서 소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지 않겠지만 궁금하다면 그냥 구글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찾아보세요. 러시아 남녀들이 실제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주유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료를 작은 통에 담으려고 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에 담는 건 안 됩니다. 자동차에 20리터 휘발유를 넣으려다 그 20리터 때문에 주유소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러시아 여성들의 행동을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성차별이 아니라 러시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그냥 자동차에 달려듭니다. 그들은 차를 두드리며 먼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러시아 여성이라고 할 때 이건 성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러시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는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스스로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정유시설을 목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 부족 문제에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브리티코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이용 가능한 휘발유의 양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러시아 수위팀단의 경쟁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공격 빈도가 유지되고 각 공격의 피해가 커진다면 우위는 키예프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인들이 아직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플레이션에 큰, 아니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의 가격 급등이 과거보다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의 군사 및 비밀 지출이 이제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석유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복지기금의 유동자산은 그동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2022년 초에는 GDP의 7%였던 것이 올해 4월 기준으로는 겨우 1.5%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인 저금통도 이미 거의 바닥난 셈입니다. 그래서 연료 부족은 푸틴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대는 계속해서 러시아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